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서울에 신규 발령받은 수학쌤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정보쌤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저희를 수학쌤이랑 정보쌤으로 지칭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1차 합격 발표 난 이후에 한마음 카페에서 전화 스터디를 구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면접 정보들을 수험생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 면접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던 것들이라서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적이라고 느낀 이유는 저희 둘 다 그래도 소수점 감점을 당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할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다시 면접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세 번째로 직접 한번 답변 실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면접장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시간 관계상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공유드릴 내용은 스터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화 스터디를 했었는데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책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시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책마다 이 페이지에서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3-1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아니면 교과 내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아니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이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피드백 해주고 하는 것들이 실전에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다 보면 엄청난 많은 교육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혼자 다 읽고 소화해내기가 힘들어서 수학쌤인 저와 정보쌤이 같이 아침마다 이제 교육 자료를 서로 읽고 온 거를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교육 자료들은 지금 서울교육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칼럼을 실는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분량을 정해서 서로 봐온 부분에서 좋은 글귀들을 서로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교육 나침반이나 아니면 교실 속 갈등 상황, 행복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서로 분량을 정해놓고 좋은 글귀를 공유하고 이런 답변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읽었던 교육 자료에서 좋은 글귀들을 우선 공유를 했었는데 크게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정보쌤이 공유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교사가 된다면 다문화로 분리하는 다문화 교육이 아닌 우리가 되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글귀는 행복한 교육에서 가져왔던 글귀인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 마지막에 이런 포부를 전달하면 이제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혼자 성을 쌓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글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사와의 협력, 교환학습 공동체 같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멋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생각해와서 공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프로그램 3가지를 정보쌤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먼저 내 친구 훈화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봤어요. 면접관이 이제 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물어본다면 저는 내 친구 훈화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대 효과까지 얘기하면 좀 더 면접관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나도 특종기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메이커 교육과 관련돼서 뚝딱이들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려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나만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더 신선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화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동화를 이제 크게는 오프닝, 클로징, 그리고 명언 긁기, 그리고 두음자법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오프닝, 클로징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답변 앞과 뒤에 오프닝과 클로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정보쌤이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는 서울에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책에서 여러분들이 시책 주요 그런 정책들을 따서 이런 오프닝을 만드셔도 되고요. 어렵다면 이 오프닝 가장 첫 줄에 있는 질문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뭐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문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조금 막히지 않고 다음 문장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징도 말씀드릴게요. 클로징은 다른 말로 재진술하고 천천히 요약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서 됐던 얘기를 요약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어보면 제가 교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따뜻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앞서 말했던 걸 요약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저희는 명언과 글귀를 자동화했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명언이나 글귀를 많이 공유해 주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명언이나 글귀를 많이 알지는 못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터디에서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런 명언이나 글귀를 답변에 어떻게 녹일지를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많이 답변으로 말하는 것 중에 뭐 협력학습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협력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나가면 좀 더 답변이 풍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동화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한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써서 문제에 답변을 했었고 정보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서 문제에 답변을 해서 막힘없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활성화 방안을 묻는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답변이 술술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답변이 쉽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뭐 자질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을 위해서 저희는 그 접근법의 두음자법을 따서 역량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자. 소통, 협업, 자기 연찬을 생각했어요. 소통, 글씨를 너무 못 쓰네. 협업, 그다음에 자기 연찬을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만능 틀처럼 썼던 게 뭐 인성교육이든 뭐 민주시민교육이든 다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는 진짜 한 주제를 몇 가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AI 교육. 진짜 많이 해서 이제 다 끼워 맞추는 연습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면접장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이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면 사실 이제 이 세 가지도 안 겹치지만 특히 대상도 안 겹치게 할 수 있는데요. 소통하면 학생과의 소통. 무슨 교육을 하든 학생과의 소통이 사실 다 모든 기본이잖아요. AI 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그래서 소통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레포 관계를 형성하고 뭐 따뜻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 역량하면 대상을 동료 교사로 두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명언 말했었잖아요. 왜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 이런 명언을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자면 둘째, 협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동료 교사 그리고 교원 공동체를 활용하여 해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연찬인데 이거는 나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연찬하면 항상 썼던 게 성장일지였는데요. 성찰일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자면 셋째, 자기 연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찰일지를 통해서 인성교육 활동을 반성해봄으로써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막힘없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질은 정보쌤이 진짜 실제로 면접장에서 쓴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인성교육을 위한 잘못 썼네요. 교사의 자질이에요. 교사의 자질 답변해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한번 진짜 면접 답변처럼 한번 답변해볼게요. 인트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에겐 존중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먼저 학생을 존중한다면 학생 역시 교사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주변 친구들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곧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학생에게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는 학생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자아상을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작은 변화와 특성을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기대를 제공하여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셋째, 책임지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은 단기적인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장기적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면 존중, 긍정적 기대, 책임감 3가지 자질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미리 만들어놨냐면요. 존중할 때는 교사가 학생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 존중 이런 거를 미리 다 정해놨었어요. 긍정적 기대하면 긍정적 기대가 사실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아름다운 백조로 된다 이런 명언을 함께 사용했고요. 책임감 할 때는 교사가 책임을 져서 학생을 끝까지 노력하고 학생이 끝까지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량, 수업자, 자질, 존기책 꼭 이게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한번 답변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스터디 방법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시책 스터디였어요. 시책별로 분량을 정해서 그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전처럼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였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스터디는 사실 처음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양이 치여서 많이 못했던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정리해놓고 그걸 보는 게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괜히 이것저것 들쑤시는 것보다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유하기. 아까 저희가 말했던 좋은 글귀나 아니면 프로그램들 이런 거 공유하면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얘기만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를 특히 전날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량을 여러 가지 주제에 맞춰서 연습하고 자질 연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저희 스터디 방법을 참고해서 되게 효과적인 스터디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다시 면접 공부를 다시 한다면? 다시가 2번 나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다시 저희 공부를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했던 거를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먼저 하고 다음에 정보쌤이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였으면 일단 면접 자료 정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걸 봐야 한다,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면접 자료들이 진짜 중구난방
정말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정리는 정보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저희 시책에 5가지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를 먼저 폴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목차 안에서도 또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차 안에서 또 목차 안에서 또 목차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목차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 교육에 적혀져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안에는 끄집어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그다음에 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 이거는 올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그리고 뭐 혁신교육, 혁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스터디 때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의 노트, 저의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오프닝 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써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스터디를 여러 종류를 병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효과를 본 건 아무래도 정보쌤이랑 같이 한 전화 스터디였고요. 저희는 아침마다 했어요. 몇 맞아요. 시였죠? 6시? 6시? 6시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만나서 하는 스터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로 면접을 보는 건 아니니까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저는 안 했는데 정보쌤이 하셨던 밴드 스터디? 그것도 맞아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뭐 시책 밴드 스터디나 아니면 그 백일문 그 교실상 갈등 상황? 갈등 상황 그 책 관련해서 밴드 스터디를 해서 어떤 점이 좋았냐면 그 댓글을 달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답변을 댓글로 달아서 그 답변들을 그냥 읽어보고 뭐 하루에 10분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읽어보고 내 답변을 어떻게 쓸지 기록해두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접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방법은 만약에 다시 면접을 준비하라 하면 꼭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쌤인 제가 면접 준비를 다시 한다면 만능 틀을 만들고 많이 적어볼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은 답변의 내용보다도 자신감 있는 태도랑 자연스러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분명 타고나게 말을 유창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짧고 간결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명언이나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죠. 명언이나 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얘기하면 정말 딱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능 틀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저의 만능 틀은 다음과 같았어요. 인트로 문장, 그 다음에 첫째,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뭐 해야 합니다. 문장이 짧아도 듣는 사람은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짧게 딱 끊어서 이렇게 3문장 정도로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했던 거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둘째, 학생에게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언을 사용한 거예요. 교사의 긍정적 기대는 학생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자아상을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작은 변화와 특성을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기대를 제공하여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딱 3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답변 중에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첫째, 교사에겐 존중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앵두꽃, 살구꽃, 복숭아꽃, 백꽃을 의미하는 앵앵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꽃들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꽃을 피우는 시기와 열매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개개인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거는 좀 답변이 길었지만 그래도 3문장 정도로 딱 끝낼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능 틀을 만들고요. 많이 말해보는 것도 좋지만 많이 답변을 만들어서 적어본다면 어떻게 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답변 실현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되게 저희도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렇죠. 엄청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 이게 서울에서만 미출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실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걸 먼저 해볼게요. 쌤이 질문을 해주세요. 쌤이 먼저 하실 거구나.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과제는?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과제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여 정말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형, 거점형, 온라인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 참여 협력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수업 연구를 위한 교원학습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 평가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와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인수 과목이 많아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정, 수업, 평가 3가지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노력이 있어야 고교학점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할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면 단위학교를 도와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고교학점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수학쌤께 드려볼게요.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할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성공하려면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사가 필요한 역량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과목 교수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강조한 만큼 교사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과목 교수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진로지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을 알고 이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과를 안내할 수 있는 진로지도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꿈넌 꿈이나 진로 콘서트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협력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배움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협력 역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다과목 교수 역량, 진로지도 역량, 협력 역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량 강화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망하네요. 진짜 이 2개 질문이 고교학점제 너무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역량을 사실 아까 틀을 말씀드렸을 때는 소유업자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소유업자를 모든 것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쓴 부분에는 더 특별한 역량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고교학점제는 다과목 교재 역량이나 진로지도 역량을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복지인데요. 아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실현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교육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정리했던 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엄청 준비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의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정의, 뭐 롤즈의 정의론, 뭐 마이크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공부한 이유는 아무래도 기출에도 나왔었고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맞아. 파고든 것도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막 한참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복지를 서울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정리한 것들을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정의로운 차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로운 차등을 시책에서 설명해 놓은 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예요. 그러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갖는 의미랑 이제 한계점을 알아야 정의로운 차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것들은 일단 보편적 복지의 의미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고교 무상급식? 그렇죠. 잘 사는 애들이나 못 사는 애들이나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 형평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잘 사니까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없어 이런 역차별이 안 생기는 다 형평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효율성.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효과는 낮은 거죠. 그쵸.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추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보편적인 복지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느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은 답변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훼손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거냐면 단순히 이제 선별적으로 위의 부를 이제 부가 낮은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이분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화되면 진정한 공동체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선별적 복지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단점은 반대로 들어가겠죠. 선별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쵸. 효율적. 뭔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예산을 쓰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정책에 사용하면 되니까 그쵸. 비용 대비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쵸. 단점은 뭐죠, 선생님? 이제 낙인 효과. 그쵸. 낙인 효과. 맞아. 뭐 지금이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니까 상관없지만 예전에 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알려졌을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이렇게 놀리고 이런 맞아.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낙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기준이란 거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사실 저희 막 그 요번에 재난지원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사각지대, 중산층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호.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단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의미를 알았으면
서울교육에서 강조하는 교육복지의 키워드인 정의로운 차등의 의미를 볼 건데 이거를 저희가 엄청 신경 써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개념 자체를 외울 때 안 외워져서. 그래서 의미는 시책에 나와 있듯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을 통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이제 서울 정책인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랑 공정한 자원 배분이 균등한 기회 제공인 게 선생님 뭐죠?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는 거고 공정한 자원 배분은 선생님 뭐죠? 공정한 자원 배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원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뭐 조금 이제 부족한 좀 모자라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맞아. 뭐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주지 않거나 조금 주고 이런 걸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균등한 기회 제공, 공정한 자원 배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하긴 그랬어요. 근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로운 차등의 의미를 저희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아무래도 시책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많이 답변에 녹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문으로도 엄청 많이 보는데 서울희망교실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뭐 사제동행 봉사활동 뭐 수준별 맞춤학습 이런 건 선별적 복지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육 방안은 또 시책에 정의로운 차등 부분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참고하셔서 답안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키워드는 공간혁신이랑 수기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공간혁신은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중요하고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혁신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간혁신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오프닝으로 썼던 멘트가 항상 있는데 그게 뭐였죠, 선생님?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 그걸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막 필요성을 물었을 때는 그냥 이제 공간이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 과정이고 교과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간을 경험하면서 왜 저희 막 영교육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재적 교육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영이란다. 너무 오래됐다. 잠재적 교육 과정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해보는 것들이 어떻게 그럼 혁신할 것이냐 그 방안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은 가장 첫 번째는 사용자 참여 설계예요. 이게 뭐죠, 선생님? 학생들이 직접 이제 어떤 교과 교실을 설계할 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항상 답변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최첨단 기술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기술을 교육에 녹여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선생님? 아는 단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도입해서 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저는 막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해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 막 그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생태 친화적인 거예요. 사실 친화적 저희가 지속 가능 교육을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학습지가 없는 교실. 우리 너무 종이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지 없이 뭐 패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속 가능한 가변형 교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딱
그냥 고정시켜서 맞아. 교실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뭐 음. 가벽 같은 걸 이용해서 언제든지 필요에 맞게 맞아, 교실을 맞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생태 친화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3개를 말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4개를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교과를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부하고 유명한 말이지만 모든 벽면을 화이트보드로 해서 자신의 교실의 앞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 같은 거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키워드가 수기민주주의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블로그에서도 많이 보고 제 공문 내려오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기민주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수기민주주의는요,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안건 토의를 거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선호를 이해하고 절충할 점은 절충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이해를 조정하는 민주주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이제 토의, 뭐 이해, 절충,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또 장단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토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다수결로 이루어지면 사실 소수의 의견이 이제 배제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묵살된다고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개선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 저희 스터디 할 때도 단점을 물었을 때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플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냥 심플하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들 이해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고 이해를 하려면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대립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아까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이 수기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론, 즉 다수결로 내린 결론들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이 선택지, 그러니까 이 결정한 그 결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다른 이제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수기민주주의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오히려 그 실행 과정에서 시간이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갈등해보고 대립해보고 하면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민주시민 역량까지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실행할 때는 오히려 시간이 적게 될 수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거고 또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는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이렇게 그쵸. 좋은 말로 이렇게 그쵸.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실연을 원래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닥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답변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면접장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날이 면접이었고 이튿날이 수업 실연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면접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준비해야 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복장은 저는 일단 이틀 둘 다 똑같은 거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피스 정장, 검은색 정장 입었고 구두 신었고 머리는 뭐 다들 똑같을 거예요. 그냥 다 넘기죠. 머리만 해서 넘겼던 것 같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복장은 했었고 그다음에 핫팩 진짜 추워요. 그래서 핫팩 꼭 챙겼던 것 같고 그리고 간식 중간중간에 먹을 간식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정리한 것들 어차피 이제 대기하면 못 봐요. 저희는 이제 자료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를 못 보기 전까지라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정리한 거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복장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복장은
직장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수업 실현할 때는 그래도 원피스 같은 것도 괜찮고 좀 더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면접 볼 때는 좀 격식 있는 의상을 입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첫날 면접에는 정장, 투피스 정장 입었고 둘째 날에는 그냥 단정한데 조금 이제 발랄해 보일 수도 있는 원피스를 입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저도 수학쌤이랑 똑같이 간식, 핫팩 다 준비해 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날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자료를 못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면접이랑 수업 실현 둘 다 거의 끝번호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대기가 엄청 길었었는데 그 대기를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맞는 틀 그거 계속 이제 무슨 주제든 다 넣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민주시민 교육의 교사 역량은 뭐 AI 교육의 교사 역량은 고교 학점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사 역량을 다 넣어보고 답변을 스스로 구상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쌤은 어땠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엄청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거를 실제 면접에서 답변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뭐 수학쌤처럼 저도 각종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이미 연습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스스로 만능 틀에 맞게 답변을 해보고 또 평소 입에 잘 붙지 않았던 맞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맞아. 어떻게 말할지 좀 맞아, 구상을 맞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잘 맞아. 활용했습니다. 특히 입에 안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면접관은 세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면접관은 어떠셨어요? 면접관은 한 분은 정말 그냥 저를 잘 보지도 않고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셔서 너무 눈치 보이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 명은 너무 이렇게 잘 웃으시고 잘한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듣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절 보고만 계시고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맞아. 수학쌤은 맞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역할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저 시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보시는 분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고 혹시 뭐 고개를 들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 주시는 분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냥 쳐다보시는 분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을 계속해서 시선을 맞췄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저를 안 보는 분도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뭐 별다른 큰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나는 당당하다 이런 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면접관님도 그냥 쳐다보면서 허공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곳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시선을 이렇게 약간 계속 봐야 된대요. 잠깐 머물렀다 가면 되게 불안해 보인대요, 시선이. 그래서 맞아. 그냥 계속 응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래 그냥 나는 너만 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선을 보고 그다음에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약간 중저음인데 그래서 뭐 그냥 크게 했어요. 엄청 크게. 저기 대기실 다 들려라. 엄청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쌤은요? 저는 약간 좀 또랑또랑한 편인데 그냥 크고 당당해 보이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맞아. 네, 최대한 가다듬고 나는 솔직히 뭐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면접관 분들도 뭐 목소리가 떨린다고 해서 그걸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나 뭐 진정성이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런 게 느껴진다면 그런 목소리로 답변을 한다면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제 정보쌤이 말했듯이 이제 마지막을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각 교과에서 수업 실현이나 지도한 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 각자 블로그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루하실 수도 있는 영상이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엄청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해요. 그쵸? 네, 정말 처음에 면접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답변하나 정말 많이 막막했었는데 뭐 여러 자료 조사해보고 뭐 만능틀 만들어보고 명언 몇 개 넣어보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어 있어. 네, 그쵸? 그냥 뭐 명언도 거창한 명언일 필요 없어요. 맞아. 그냥 딱 그 분위기만 환기시켜줄 정도? 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다른 걸 빨리 머리를 굴릴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맞아. 정도? 그 정도로만 답변하면 되니까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드린 팁으로 면접 소수점 감점도 아닌 만점을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